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구절은 소유냐 존재냐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은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성격에도 관련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내게 쾌락을 준다. 내 목표가 소유라면 나는 더욱 많이 소유할수록 더욱 그 존재가 확실해지므로 나는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즉 내가 속여야 할 고객과 없애야 할 경쟁자와 착취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서 적의를 품어야 한다. 소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해야 하며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하듯이 나 자신이 미소를 띤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한 인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소유에 대한 정렬은 틀림없이 끝이 없는 계급 투쟁을 가져올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그들의 체제가 계급을 폐지함으로써 계급 투쟁을 종식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구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체제는 생활의 목적을 한없는 소비 원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한 계급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계급 투쟁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 간의 전쟁이 있게 마련이다. 탐욕과 평화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거의 도입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소유와 존재 그 단어만을 가지고 이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계속 기술해 나가는데요. 읽기가 어려우시더라도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책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스킵하지 마시고 국어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나에게 생경한 어휘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표현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읽게 될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게 될 책들을 훨씬 더 내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고객을 소유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두 번째가 직원을 소유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세 번째가 가족이나 친구를 소유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직원 면접을 볼 때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검증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언제나 생각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객을 소유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객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달리 표현하면은 한 번 구매하신 고객들이 이미 내 어장 속에 들어온 물고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생각이 기저에서 어떻게 작동해서 실제 태도를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요즘 스레드를 꽤나 열심히 하는데요. 이 스레드에 보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고 또 브랜드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마케팅 대행업을 하시는 대행사 대표님들도 있고 꽤나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글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어떤 사장님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도움이 되는 글을 쓰시는데 어떤 사장님들은 계속 고객을 뒤에서 흉보는 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가령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컨설팅 할 때 가장 힘든 게 고객들이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들어먹는다. 절대로 자기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흉을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단순히 거래, 고객이 나에게 돈을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이 단순한 물물교환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고객을 내 밑으로 놓고 내가 스승이 돼서 제자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매몰된 것처럼 고객을 학생으로 전제하고 그런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교육을 해서 학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건데요. 제 기준에서 이 서비스 제공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이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때 커피의 맛이 너무 없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타벅스에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스타벅스가 커피를 다시 내오거나 환불을 해주거나 그런 식의 대응은 하더라도 당신의 입맛이 잘못된 거라고 대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키에서 신발을 샀을 때 발 뒤꿈치가 너무 불편하고 신발이 내 발과 잘 맞지 않아서 교환이나 환불이나 이런 걸 요청할 때 나이키에서 당신의 발 모양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신발을 잘못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어떤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그 서비스에 불만족한 얘기를 그 공급자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공급자는 그것을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설명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요. 고객을 뒤에서 험담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쌓여서 이 사장이 대표로 있는 그 브랜드가 타격을 입게 되는데 실제로 댓글도 엄청 난리가 나고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사업장인데 왜 너네들이 뭐라고 하냐.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응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죠. 아쉬운 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다 떠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대표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대표와 직원이 가져야 할 마케팅할 때, 사업을 할 때, 경영을 할 때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앞으로 쭉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원을 소유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고 이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내가 고용을 당하죠. 내가 사람을 소유물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요. 넌 내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욕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드물고요. 자기 행동이 소유욕이 강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소리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좋았던 기분이 퇴근 전에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아침에는 안 좋았지만 점심에는 점심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하루에도 이렇게 바뀌는 사람의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면접 때 나에게 잘 보이려고 준비해 온 그 면접 때 태도를 고정값으로 두고 그 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입 밖에 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 직원을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진 않지만 내 소유물처럼 대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면접 때 봤던 내 팀장님, 내 사장님이 너무 멋진 거야. 너무 젠틀하시고 너무 스마트하시고 설명도 너무 조곤조곤 잘해주시고 너무 다정한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한 건데 이 직원이 그때 면접 때 봤던 팀장님과 혹은 대표님의 그 모습을 고정값으로 두고 그 사람이 365일 내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거나 굉장히 허술하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사실 사람은 계속 바뀌는 동물이에요. 안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기와 상황, 환경만 주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바뀝니다. 성장할 수 있고요. 사람을 내가 그때 봤던 그 시점에 가둬두고 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을 내가 소유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은 사실 앞사람도 피말리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누구라도 싫어할 테니까요. 떠나겠죠, 그 주변을.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뭡니까?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를 소유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 잘 안 듣죠. 특히나 이제 20대가 넘어가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요.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되냐면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그때부터 나에 대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고 몇 살에 유치원에 보낼 것이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어떤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고 중학교는 어디에 갔으면 좋겠고 고등학교는 어디에 갔으면 좋겠고 대학교는 어디에 갔으면 좋겠고 연애는 이때쯤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요. 결혼은 누구랑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인생 계획을 그때부터 좀 세우세요. 부모 자신의 계획 안에 사실 자식들의 계획이 편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에서 벗어나는 걸 누구라도 싫어하죠.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부모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박탈감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을 입에 담으시면서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식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그 말을 원동력 삼아 더 비뚤어지고 더 엇나가려고 하죠. 예, 왜냐하면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사는 퇴사를 하고 그런 통제되고 억압되고 조종하려는 사장이나 팀장이 있으면 직원들은 다 퇴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가족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 살고 싶죠. 자취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네. 가족도 그런데 하물며 친구는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잘 보면 굉장히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이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자라온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자기가 정말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려면 그 사람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걸 친구로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애정과 노력은 내 가족 사이에서도 잘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꾸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접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또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또 친구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 반영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는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월급, 매출 이런 거요. 직장인들은 월급을 높이려고 하고 사장님들은 매출을 키우려고 하죠. 네. 근데 제가 둘 다 해봤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에 목매이면서 회사 생활을 꽤나 오랫동안 했고 제가 창업을 했을 때 모두의 사수가 세 번째 창업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업 전부 이제 매출 때문에 엄청 목매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험을 좀 설명하고 오늘 줌 라디오는 마칠게요. 제가 월급에 목매였을 때 저는 제 주변의 인간관계가 전부 다 적대적이었어요. 왜냐면
전부 다 저의 경쟁자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버는 이유가,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맹목적인 경쟁이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성과 평가하는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뒤에서 저에 대해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듯이. 제가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품평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저의 경쟁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협상 시즌이나 어떤 연말 평가 때 전부 다 저를 저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연봉을 많이 안 받아도 좋다. 이 사람이 승진하는 건 싫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을 나한테 돌린다. 실제로 저는 대표님과 면담할 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저희 팀장님과 면담할 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근데 그게 곧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한 1년 차 지나고 나니까 제 자리에 할당된 컴퓨터로 그냥 모니터 화면만 보면서 나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 순식간에 국면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업이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제 도움 요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하게 되고,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이미지를 쇄신하고 저도 좀 바뀌고 싶어서 회사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나서서 돕기 시작하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 쌓아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제가 회사를 퇴사할 때마다 인간관계가 좁혀지는 게 아니고 외연이 넓어지더라고요. 저 회사에 누구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퇴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술을 많이 얻어먹기도 했지만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이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던 행동이 어떤 거냐면 회사 다니면서 정말 멋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메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나왔어요. 그 첫 번째 회사에서도 회사 근처에 있는 삼계탕집 1층 하나를 빌려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삼계탕은 너무 비싸니까 반계탕 한 그릇씩 제가 정말 감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인사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얼굴 그때 처음 본 다른 부서 사람들끼리 인사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네 번째 회사 그런 식으로 계속 이직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저를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1인 창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혼자서 사업을 이렇게 키웠다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 모두의 사수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도 제가 몸담았던 마케팅 대행사 대표님이 이 프로필 사진을 보시고 혹시 본부장님이시냐고 너무 똑같은 인스타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드렸다고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맞습니다라고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 대표님이 가장 먼저 자기 회사에 강의를 하러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모두에 있어서 B2B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이었거든요. 그 마케팅 대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하는 대행사라 대부분 광고주들이 대기업들이었어요. 제가 그 광고 대행사에 강의를 하러 나가다가 이 대기업 광고주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넓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지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회사에서는 이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달마다 매출 목표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1억, 2억, 3억, 10억. 그래서 100억 하는 회사 되고 싶다. 이렇게 목표만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누가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야근하라고 구박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마치 매출 목표가 저의 상사가 된 것처럼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아무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노예근성이 생기고 타성에 젖었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돼서 회사를 정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 끝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두의 사수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리드앤리드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방향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과정에서 돈은 쌓이는 거고요. 내가 그 강을 건널 다리를 만들고 싶다면 다리를 놓을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리를 만들 재료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다리를 만들 재료가 우리가 목표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다리를 놓는 방향이 목적, 방향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내가 징검다리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징검다리를 만들 돌덩이들이 때로는 엄청 크고 때로는 엄청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그 돌을 실어 나르는 걸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목표는 계속 수정되고 달성해서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내가 포기해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삐뚤빼뚤 돌을 놔도 한 방향으로 놓으면 다리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그 다리를 건너게 되죠. 근데 내가 이 돌을 맹목적으로 모으게 되면, 그러니까 이 돌로 뭘 할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돌을 날르기 시작하니까 나도 경쟁심, 어떤 호승심에 낚여서 같이 돌을 그냥 나르고만 있으면 그건 그냥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큰 목표만 성과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별로 없죠. 작은 돌이라도 다 쓸모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작아야지만 내가 실어 나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되고. 이렇게 목표 중심 생각 때문에 제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그 건강도,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과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을 화두가 목표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왜 해야 되는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번 돈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어려운 책이지만 소유냐 존재냐를 1월 달 도서로 선정을 한 이유도 이것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줌라디오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